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장이 아주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인 호재 하나로는 딱히 시장을 바꿀 수 없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네요. 일주일에 3에서 4일 내리고 하루에서 이틀 올리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S&P 500은 전저점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전저점을 거의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어제의 호재를 박살내버릴 만한 악재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겁나게 많았습니다. 우선 영국이 또 한 번 똥을 쌌습니다. 이틀 전에 영국이 부자들을 대상으로 감세를 추진한다고 했죠. 그로 인해서 파운드화가 또 약세 전환했다고도 했었고요. 그걸 어제 채권을 매입하면서 급하게 불을 끄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감세안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영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의 큼지막한 하락입니다. 다른 건 다 상승해도 혼자서 꿋꿋하게 하락하던 애플은 오늘 더 큰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현재 애플 제품의 소비 둔화로 인해 실적이 부진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날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절했습니다. 목표가는 160달러로 기존의 185달러에서 25달러만큼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재는 바로 연준 의원들의 주둥아리입니다. 파월을 필두로 한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SQQQ에 몰빵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흔들어대고 있어요. 이번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물가는 결국 꺾이겠지만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을 했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이제야 시장이 연준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뭔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화자찬을 하는 느낌이랄까 더 열받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그리고 더 긴 기간 동안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살짝 떨어진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재확인해줬답니다. 아니, 우리도 충분히 아는데 말 좀 제발 그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재들이 조금 생기니 약 일주일 정도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이 입을 계속 털어대니까 바로 그것이 차트에 반영되고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50bp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단번에 그 기세가 꺾이고 75bp 금리 인상이 상승했죠. 오늘은 그 실망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차피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싶으실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시장이 실망해서 그래요. 어제는 그래도 시장이 꽤나 기대를 했을 거예요. 말씀드린 호재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조금은 둔화되겠구나, 인플레이션이 잡히겠구나 싶어서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그만큼이나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벌벌 떨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듣기로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실업수당 청구건입니다. 따끈따끈하게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는 물론이고 저번 주 건수에 비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경제가 건재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이것을 보고는 아직 미국 경제는 탄탄하니까 금리 인상을 더 강력하게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앞서 말한 연준 의원들의 고강도 금리 인상 발언이 정당화되고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경제 지표가 나와야 시장이 상승할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작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이 경제 성장률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번 분기에 이어서 이번까지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분기의 역성장이 나타나면 기술적 침체로 보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기 침체를 확정짓는 것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100% 경기 침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악재인데 왜 주가가 안 올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준이 말하던 약간의 실업률 상승이라던가 그런 정도의 악재가 아니에요. 한 국가, 그것도 세계 1등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뭔 짓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가 떨어지고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런 모든 악재들이 모여서 어제 보인 양봉을 다 씹어먹었습니다. 오늘의 음봉으로 인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S&P 500 기준으로 그냥 8일 연속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죽은 듯이 지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 90% 이상의 주가가 200일선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고 난 뒤에는 12개월 후에 무조건 수익을 본다고 합니다. 앞으로 최대 2에서 3개월 정도 하락장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나스닥 기술주를 통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스닥은 이미 30% 이상 하락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자료상으로는 세계 주요 지수들 중에 러시아 지수를 제외하고 최대 하락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6월 중순에 있었던 올해 저점과 굉장히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S&P 500과 마찬가지로 하향 돌파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중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TQQQ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보고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실제로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세배 종목들처럼 80에서 9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MZ세대의 투자가 2020년 이후로 폭등을 한 것은 다들 아시죠? 그 MZ세대들의 주식 매도가 최근 12개월간 모든 투자자 수의 5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MZ세대들은 특성상 욜로를 가장 많이 외치기도 하며 요즘 같은 어려운 세상에는 한탕밖에 없다 생각해서 영끌, 비투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엄청난 기회입니다. 절대로 패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나스닥 100 종목들 중에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한 종목들의 숫자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 빨간 줄 밑에 데이터가 위치해 있을 때가 지금과 같은 강력한 하락장이라는 것이죠. 언제가 있었죠? 2002년, 2008년, 2018년, 2020년, 즉 닷컴 버블, 세계 금융위기,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그럼 나스닥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을 기준으로 최저점부터 다음 약세장이 시작되기 직전 전고점을 한번 볼까요? 2002년부터 어느 정도 횡보를 했지만 세계 금융위기 직전 그 고점까지 나스닥은 약 5년간 160%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최저점부터 2018년 최고점까지 나스닥은 9년간 540%가 상승했습니다. 기간이 길었으니 그럴만하죠. 그 이후에 2018년부터 2020년 최고점까지 1년 동안 60%의 상승, 그 이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최저점부터 2021년까지 나스닥은 1년 반 동안 14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네 기간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균 기간과 평균적인 상승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나스닥 100에 편입된 종목 중 90개 이상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면 최저점에서 그 이후 상승장이 왔을 때 나스닥은 평균적으로 4.125년 약 50개월간 226%의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목이 아닌 지수가 말이죠. 지수가 이만큼 상승하면 3배 레버리지 종목은 말 안 해도 불 보듯 뻔할 겁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차트를 하나 더 볼까요? 몇 년씩 보기에는 너무 힘들다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후 1년간 나스닥의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차트에서 옅은 부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나스닥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상승과 하락을 얼마나 여러 번
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차트를 보면 나스닥은 1년간 평균적으로 10% 정도 상승했던 장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100% 넘게 상승한 것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 100개 종목 중 90개 이상이 200일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한 이후에 1년 후엔 나스닥 지수가 50% 이상의 상승을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난 세계 차트를 보시면 설명드린 현상이 나타나고 1년 이후에 무조건 나스닥은 상승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죠? 적어도 지금부터 사는 주식은 1년 후에는 무조건 상승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동안 적어도 3개월 가까이는 미국 증시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기술주 혹은 TQQQ를 추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나스닥이나 다른 미국 지수들은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절호의 기회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에 기반해 투자를 한다면 하락장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것보단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멘탈 털리지 마시고 지금 시장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